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의 조수진 겸임교수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4.15 총선이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33일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원래 이 선거 때가 되면은 취재 현장 상당히 뜨겁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낼 수도 없고 내서도 안 될 것 같고 선거운동 자체를 언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총선 관련 보도량 자체가 줄었다면서요. 아, 네, 그렇죠. 뭐 거의 예전 같았으면은 한 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으면은 거의 뭐 신문 지면에 한 3분의 1, 네. 뭐 방송 시간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 총선 보도가 뭐 쭉 나왔을 텐데, 네. 사실 뭐 신문에서는 뭐 한 면 찾기도 어렵고, 네, 맞아요. 방송에서는 뭐 한두 꼭지 찾기도 좀 힘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은 있죠. 네. 네.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또 국민들이 워낙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걱정도 많고 관심도 높기 때문에 총선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국회의원 선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 정보들은 계속 제공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수진 교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일단 보도량이 너무 적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선거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랬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그 아나운서님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전 따라가고는 있는데 네, 막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바뀐 선거 제도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보도가 필요하거든요. 좀 해설해주고. 근데 그런 보도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예, 선거 운동하는 후보자들도 그렇고 직접 취재하는 기자들조차도 대면 취재하는 게 쉽지 않고 현장을 그렇죠. 가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보통, 그러니까 뭐 하여튼 유력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팔로우하는 기자들이 따로 있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그 총선 현장이 지역구가 한 253개 되기 때문에 뭐 이 현장에 가서 뭐 이 후보도 만나보고 저 후보도 만나보고 또 이 국민들도 만나 뵙고 또 뭐 택시를 타고 또 여론을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야 이 지역의 현안이 어떤 건지도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것이 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쟁점화가 되고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거를 또 소개를 해줘야 이걸 또 잘 모르는 지역 주민들이 또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일이 있구나를 알고 해야 할 텐데 근데 지금 이제 사실상 비대면 선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후보들이. 그래서 후보들이 이제 주민들을 만나는 현장을 직접 보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또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싶어도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그쪽 이제 기자분께서 뭐 기자협회부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길에 아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물어보기도 어렵고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찾아뵙고 좀 물어보기도 좀 송구스러운 좀 그런 분위기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총선 취재 자체가 뭐 기존의 방식이랑은 뭐 전혀 지금 다른 지금 현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선거구 획정도 최근에 와서 끝났는데 이것이 그 전과는 좀 달라진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인식하기도 쉽지 않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비례대표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역구에 또 아직도 확정이 안 된 후보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 조금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게 선거가 치러지는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런 기사라든가 보도의 품질에도 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조금이라도 있는 그 보도마저도 여전히 그 양대 정당 중심의 그러니까 경마 저널리즘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은 실종된 채 그 뭐 인물에 집중한다던가 뭐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보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선거 때마다 사실은 이 경마성 보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왔는데 지금도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조금 있는 총선 보도마저도 경마성 보도에 그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뭐 어디 격전지에 뭐 스타 누구누구가 붙고 있다더라. 이런 위주로 가다 보면 정작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종돼 버리고 당 위주로 특히 이제 거대 여야
두 정당 중심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우려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뭐 지금 만약에 뭐 종로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하고 뭐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 붙는다, 뭐 네. 거물간의 매치다라는 보도만 나오지 네. 이 종로구에 또 어떤 현안이 있고 이 두 사람의 또 공약은 무엇이고 뭐 이 부분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기도 하고 네. 뭐 사실 이전까지 지금 뭐 공천 확정 작업이 다 안 된 상태인 것도 있고 또 이 비례대표 명단도 좀 안 나온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뭐랄까요? 하여튼 너무 이제 보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너무 인물 대 인물의 그 대결에만 좀 맞춰져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표현 자체도 예. 약간 그 지금 이제 붙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게임 용어, 뭐 이런 용어들, 아니면 뭐 전쟁 용어처럼 전투적인 이런 것들이 좀 것들.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예. 좀 구체적으로 총선 보도량이 적은 가운데서도 좀 현재 총선 관련된 보도들의 흐름이나 내용 같은 것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좀 있었어요? 어떤 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지금 보도량이 적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지역의 어떤 현안 뭐 이거는 아예 뭐 손도 못 대는 거고 네. 그냥 보통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이른바 이제 좀 양당, 네, 큰 정당들 위주로 지금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공천 확정자들이 뭐 예전에는 뭐 적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상당 부분 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여론조사가 얼마 나온다는 건 잘 알겠는데 이 문제는 이 후보들 한 명 한 명이 또 검증을 할 수가 없는. 후보자 검증이 네.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인데요. 그렇죠. 네, 뭐 당대 당으로 얘기를 하고 또 후보들 간에 얘기를 하면은 그냥 여론조사밖에 없으니까 예. 이 사람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혹은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이런 좀 검증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이 투표에 나서야 하는 거는 네, 좀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뭐 굉장히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썼죠. 네네.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기사들도 또 따라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랑 연결이 돼가지고 예. 이 네거티브 전략이 저는 조금 다르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면들을 들춰내기보다는 코로나를 가지고 정파성으로 연계를 해서 네. 당 대 당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비판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보도들이 계속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뭐 네거티브 전략이나 이런 코로나를 정파성으로 활용한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면 이제 이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쌓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투표의 순간에 이제 그게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이제 점화 이론이라고 하는데. 점화 이론. 예. 네. 계속 뭔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평소에 예. 이렇게 해놓으면 그 연결됐던 단어들이 막 연결이 되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결정의 순간에 이제 그게 떠올라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선거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많이 써왔던 거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개인의 어떤 부정적인 면들을 막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코로나와 연결이 돼서 약간 그런 면으로 이게 약간 우회해서 당 대 당으로 하는 그런 약간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은 선거가 어려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례대표를 뽑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되는데 지역구 의석이 253석이고 비례대표제가 47석인데 그중에 병립형이 17석이고 캡으로 씌워진 것이 30석입니다. 네네. 내가 어디에 투표를 하면 이게 그 당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또 최근에는 그렇죠. 또 지금 미래한국당이라든가 지금 민주당 쪽의 비례연합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는 보도도 좀 이해라든가 설명보다는 그냥 비판적이거나 어떤 이런 좀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비례 정당에 대해서는 뭐 입장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네. 뭐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선거법을 무력화시키는 꼼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존재가 같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이 존재에 대한 규정도 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미래한국당이 뭐 꼼수다. 라고 보도를 하는 매체면은 그럼 이제 뭐 민주당이 만드는 이런 뭐 비례연합정당도 꼼수다 이렇게 뭐 비판을 하는 거는 뭐 그 매체의 자유인데 네. 그런데 그 미래한국당을 두고 이제 비례전문당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반면에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는 이제 뭐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고 이제 질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일부 언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사설이야 뭐 사설 그쪽 생각을 담는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그 인식, 그러니까 뭐 이 두 존재를 좀 다르게 규정하는 그 인식들이 보도에도 지금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편은 좀 듭니다. 게다가 지금 그 이번 총선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서신 여기에 대해서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또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사별로 이걸 다루는 논조는 상당히 달랐다면서요. 뭐 상당수의 언론이 이제 비판을 가하긴 했습니다. 네.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도 뭐 옥중 정치를 빌미로 진영 대결을 부추기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한국일보도 뭐 옥중에서 자숙하기는커녕 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뭐 한겨레와 이제 경향신문도 당연히 비판적인데, 그런데 그 환영한 곳이 유의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환영을 했는데, 네. 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제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거는 야권 분열을 부르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분열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 이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은 메시지 한 방으로 보수 분열을 해결했다 이렇게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JTB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네. 이런 분석 기사도 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뭐 TV조선이나 MBN 이런 데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을 출연자로 해서 거의 그냥 그 옥중 서신을 전달하는 네. 그런 식의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JTBC가 그 분석을 해주는 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 중에서 해석의 기능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네. 역할 중에.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언론들이 공중파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냥 옥중 메시지가 있었다. 그 정도였고요. 그런데 이제 JTBC에서는 이게 그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한다. 네. 그 공천 개입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서 2년형을 선고받았고 복역 중이기 때문에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어떤 이런 해석적인 면들. 그다음에 그러면 그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지 않아서 이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조사 중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약간 해설을 해주고 그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지금 2주차 맞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면 접촉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을 아무래도 언론에서 나오는 정보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주면은 벌써 이제 30일도 채 남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도가 좀 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제언 짧게 좀 해 주시죠. 정상훈 기자부터. 네, 일단 뭐 지금 시간이 없고 또 코로나19 보도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네. 보도를 보도를 제끼고 뭐 총선 보도를 더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 이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이 투표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언론들이 이제 선거 때마다 계속 이제 정파성을 어느 정도 드러내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언론이 네. 선거 때마다 어디를 지지하는지 그냥 툭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차라리 낫다. 드러내는 네.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게 더 낫고 그래야 이제 그거를 받아 보는 사람들이 예.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조수진 교수께서는요. 네, 그걸 아닌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보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보 중에서도 뭐 객관적인 오보가 있고 주관적인 오보가 있지만 네. 그것보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거는 의도적인 오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의도적인 오보요. 네. 그러니까 오보인 것처럼 차라리 그냥 이렇게 지지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몸에서 이렇게 바꿔서 이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식으로 마치 해서 지지하지 않은 듯하게 예, 해서 그다음에 뭔가 잘못이 있는 듯하게 해서 오보인 것처럼 해가지고 의도된 오보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확인된 보도, 그다음에 정책 보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도된 보도는 좀 오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겸임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간 조선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홍보 기사를 실었는데 뒤늦게 삭제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색됐던 기사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기사였습니까?
네, 기사가 2016년 5월 작성된 기사인데 예. 이 HWPL 이만희 대표 내가 지구촌 전쟁 종식과 이 세계 평화운동에 뛰어든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 인터뷰 기사인데 이 HWPL이 이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대표로 있는 일종의 신천지 단체이고요. 네. 근데 제목이 뭐 내가 뭐 세계 평화에 뛰어든 이유라는 거니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이제 이만희 총회장을 한껏 띄워주는 그런 기사였던 거죠. 한껏 띄워주는 기사였다. 네. 그래서 질문이 뭐 건강은 괜찮느냐, 뭐 어떤 세계적 지도자를 만났느냐, 이 기억에 남는 지도자는 누구냐, 뭐 평화협정은 어떻게 끌어내느냐, 예. 노벨 평화상 수상을 꿈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홍보 기사죠. 네. 그 기사 누가 쓴 거예요? 월간조선 편집장이라면서요, 지금. 당시는 편집장이 아니었지만 이제 지금 편집장인데요. 네. 김성동 기사가 이 기사를 썼는데 네. 미디어오늘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이 기사를 왜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의 일정 부분 신천지 책임론이 지금 거세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전까지 신천지 홍보하는 광고성 기사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건 이제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데 예. 에드벌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광고를 목적으로 하지만 기사 형식을 빌어서 하는 거죠. 네. 왜 그렇게 기사 형식을 빌어서 하냐면 신뢰감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광고 그냥 실으면 다 광고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사 형식으로 나가면 그게 정말 그 인터뷰 한 것처럼 느껴지고 신뢰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선호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 지면에 그런 인터뷰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기사형 광고를 싣고 네. 또 같이 광고를 싣고 이게 이게 그 광고 자율 심의 기구가 있는데요. 예. 그 기구에서 그 기사형 광고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심의 세칙에 보면 기사형 광고를 광고와 인접한 곳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표기를 해서도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사형 광고가 사실은 뭐 불법은 아닌데 네. 이게 이제 요즘에 불법적인 형태로 위장한 광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라인까지 달린 겁니다. 네, 네. 누가 기사를 썼다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광고면 그럼 이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도 있고 막 이런 건가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광고라면 사실은 옆에 조그맣게라도 광고라는 표시를 원래 전면 광고 돼요. 이런 것 다 붙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가는 불법적인 광고가 많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는 그 독자들이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또 여기 종교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사 형식,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이 기사형 광고를 가장 많이 실는다고라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예. 하루에 한 3건 정도 꼴로 이런 기사형 광고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조선일보도 보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 기사와 광고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독자들이 뭐 신뢰를 갖게 되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최근에 신천지 관련해서는 여러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규모도 상당히 크고 집단의 규모가 그리고 자금력도 상당히 엄청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자금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곳이 그냥 중앙 언론사에다가 광고를 게재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이 과거에 그 사실을 모른 채 쓴 기사에 대해서 뭐 검증을 덜 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뭐 문제가 뭐 그때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을 때니까 네.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이 기사를 씌웠던 당시에도 신천지가 문제가 없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젊은 신도들이 이제 포섭을 해서 뭐 집을 나가게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부모와 연락이 끊어져서 뭐 이미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그 집단의 뭐 일종의 이제 뭐 회장이라는 총회장이라는 사람을 불러 앉혀가지고 뭐 세계 평화에 어떻게 이바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게 좀 상식적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조수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기사형 광고가 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바이라인을 달고 또 나가는 거는 이거는 돈을 받고 이제 신뢰를 파는 행위인 거죠. 예. 조선일보가 좀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경우가 뭐 굉장히 좀 많은데 특히 이번에 또 100주년 기념호를 보면은 거의 한 100페이지 가까운 면을 냈는데 그 중에 약 70페이지가 뭐 이런 형태로 보이는 광고성 홍보기사 보이는 그런 내용이었던 건데 하여튼 굉장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런 일간지 중앙일간지 광고를 보고 신천지에 신뢰를 가져서 호기심을 가지고 찾게 됐다 이런 항의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언론이 돈이 된다고 해서 모든 광고를 다 실어주는 건 아닌 것 같고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기준 세우기가 좀 쉽지 않고 앞서서 규범에 있어도 지키지 않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수진 교수님께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처벌 규정이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아, 있다가 없어졌어요? 네, 있었는데 그 2009년 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네. 있지만 그래도 이 그 큰 데서는 이게 워낙에 광고 단가가 세거든요. 비싸다 보니까 그 벌금을 내더라도 우리는 낸다라는 식으로 냈던 것들이 많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규정이 이따가 그 미디어법이 새로 생기면서 살 길들을 마련해 주면서 이런 규정이 삭제가 됐었는데 이런 처벌 규정이라던가 제재 규정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와치독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조수진 교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